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의 작은 마을에 총명하고 똑똑한 정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살아생전 빚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모녀는 생계도 어려운데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지옥 같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최진산의 노비들이 찾아와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당장 비우시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무릎 꿇고 눈물로 애원했지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다 필요 없소. 진사나리께서 빚을 받아오지 못하면 딸 자식이라도 데려오라고 하시었소. 결국 노비들은 빚 대신 어린 정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차라리 이 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면 당장 빚은 탕감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 날이 올 것이에요. 어린 정이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비들 손에 이끌려 최진사 집으로 끌려갔지요. 어머니는 끌려가는 정이를 보며 땅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최진산의 집은 넓고 무척 컸습니다. 정이는 그 집의 웅장함에 주눅이 바짝 들었지요. 진사나리 빚 대신 딸 자식을 데려왔구먼요. 노비의 말에 최진사가 사랑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정이라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한미모 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있느냐? 모 심고 밥 매는 것은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런 것 말고 뭘 더 할 줄 알겠느냐? 그런데 글도 읽고 쓸 줄 압니다. 그 말에 최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한 계집년이 무슨 글을 읽고 쓴단 말이냐? 아버지께서 글을 알아야 남들에게 당하지 않고 산다 말씀하시며 제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참 천한 계집년이 읽고 쓴다니 뜻밖이구나. 최진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장을 잡히는 대로 펴고 정희에게 읽어보라 했지요. 자, 이 장을 한번 읽어보거라. 부모제 불언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라. 여붕우교 언이우신 법과 사귀기를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게 하라. 거침없이 읽어내려가는 정희를 보며 최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놈 참 소학을 줄줄 읽다니. 허나 어디 가서 글을 안다 자랑 말거라. 계집이 글을 알면 안 되느니라. 알겠습니다, 나리. 최진사는 정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여종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얼굴도 반반한 데다 머릿속에 든 것도 있으니 내 곁에 바짝 두는 게 좋겠군. 그는 정희를 보며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큼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는 정희를 가까이 둘 목적으로 그녀에게 장부를 맡겼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대신 장부를 쓰거라. 그렇지 않아도 장부를 맡길 사람이 없어 찾던 차였다. 최진사는 정희에게 장부를 가르친답시고 수시로 그녀를 사랑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르치며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때로는 사탕을 준다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기도 했습니다. 정희도 처음에는 최진사의 이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저 좋은 분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최진사가 불러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정희야, 내가 장부를 잘 쓰니 오늘은 내가 술 한 잔 따라주마. 나리, 저는 술을 마셔본 적도 따라본 적도 없습니다. 허참 그렇다면 우선 여기 앉아 내 술잔이나 한번 채워보거라. 정희는 하는 수 없이 술상 앞에 앉아 최진사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술맛이 나는구나. 내 고운 손에서 부어주는 잔이라 향기부터 다르지 않느냐 하하. 최진사는 정희를 옆에 바짝 앉히며 은근슬쩍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희가 잽싸게 몸을 빼며 말했지요. 나리, 마님을 불러드릴까요? 그 말에 갑자기 최진사의 두 눈이 커졌지요. 아니, 갑자기 내 입에서 웬 마님이 나오는 것이냐? 진사나리 손에 가장 익숙한 분이 마님이 아니실런지요. 부부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오셨으니 꿍짝도 잘 맞으실 테고요. 정희는 말을 마치자마자 후다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정희야.
아니 그런데 정희는 정말로 마님을 데려왔지요. 허허, 오늘은 어쩐 일이여? 술자리에 나를 다 찾으시고 설마 죽을 때가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야 이건 뭐 혹대려다 혹부치게 생겼군. 뭐라는 거요? 자어서 술잔이나 들어보시구려. 신혼 첫날 밤 이후로 당신이 술자리에 나를 부른 게 자그만치 30년 만이요. 그날은 꼼짝없이 부인에게 붙들려 30년 만에 부부가 술잔을 나누었지요.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이런 식으로 나를 골탕 먹이다니? 최진사는 정희 때문에 무척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미워할 수는 없었지요. 그 일이 있고 최진사는 이제 머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똑똑하다 보니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생각 끝에 정희를 늦은 밤에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들이 나긋해지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그는 술 대신 향기 좋은 차를 준비하고 방 안의 조명도 아주 어둡고 은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장만한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정희를 불렀지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스스로 열리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옳거니 내 오늘 밤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최진사는 무척 흥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희를 품어볼 수 있는 밤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랍니까? 아따, 참말로 불은 어쩌자고 이리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요? 잘 보이지도 않는구만. 갑자기 카랑카랑한 부인의 말에 최진사는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니 요새 뭔 일이여? 오늘은 또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분위기까지 내고 나를 다 부르다니. 당신 뭐 요새 죽을 병 걸린 것은 아니여? 내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구려. 이왕지사 당신이 작정하고 나를 불렀으니 오늘 밤도 한번 제대로 즐겨봅시다. 호호. 그날 밤도 최진사는 분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정희에게 톡톡히 당한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진사는 정희를 사랑채 모퉁이로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다니 너무한 것이 아니냐? 아니 골탕 먹이다니요. 진사나리께서 마님이 필요하신 것 같아 지가 불러드린 죄밖에 없구만요. 최진사는 대놓고 정희를 원한다는 말은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도 어찌 내게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느냐 말이다. 내가 정녕 혼 좀 나봐야 알겠느냐? 아니 지가 혼을 나다니요. 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혼난단 말입니까요? 지는 나리가 원하는 장부를 깔끔히 정리해드렸고 또 나리가 여인의 손길을 원할 때는 마님을 불러드렸지요. 그런데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감요? 최진사는 딱 부러지는 정희의 말에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질 않았지요. 아니 사내에게 여인이 어찌 부인밖에 없단 말이더냐? 그건 내가 아직 사내 경험이 없어서 그러느니라.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니라. 아지 사내 경험에 어찌 진사께서 신경을 쓰신답니까요?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구만요. 정희가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바람에 최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지요. 최진사는 정희의 말 속에서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마님을 절대 부르지 말거라 알겠느냐? 아, 알겠구만요. 그리 단단히 일러둔 최진사는 며칠 후 또 한밤중에 정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등불을 약하게 켜놓았지요. 정희야,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질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가까이 와서 이 글 좀 읽어보거라. 그러자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지가 미리 초를 여러 개 준비했구만요. 정희는 옷소매에서 초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닌 5개나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지요, 나리. 그럼 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요. 촛불 5개나 붙여놓고 후다닥 나가는 정희를 보며 최진사는 그를 잡을 명분이 빨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희는 어느새 벌써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이고야 저놈 저거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구만. 쥐새끼 마냥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니 이를 어이할꼬. 최진사는 자신의 머리로는 정희를 도저히 유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더욱더 그녀에게 안달이 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머리로는 정의를 품을 수가 없으니 물리적인 힘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의 태도는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정의에게 힘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때론 밥도 굶기기 일쑤였지요. 아니, 장부나 쓰던 계집에게 갑자기 왜 땔감을 패라는 것이냐? 그건 필시 정의가 나리 눈에 벗어난 까닭일 것이야. 뭔가 잘못을 해도 크게 잘못을 했는가 보지. 아니, 도대체 정의가 뭔 잘못을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장정도 힘든 장작을 어찌 어린 여종에게 시키냔 말이야?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혹시 나리가 정의에게 흑심을 품었다가 뜻대로 안 되니 저리한 것은 아닐까? 예끼 이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리가 그렇게까지 하겠소. 정의가 최진사 집에 들어오자마자 진사나리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험한 일만 하는 정의를 보며 노비들은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요. 고생 좀 한번 제대로 해보라지. 내 눈에 벗어나면 어찌 되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해줄 것이야. 정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팼습니다. 허나 그녀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히오, 오래간만에 힘 좀 썼더니 삭신다 쑤시는군 휴. 일 끝나고 노비들이 저녁을 먹을 때면 최진사가 나타나 정의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정의는 밥대를 놓쳐 저녁을 굶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니 정의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똑똑하니 이제 이쯤이면 내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겠지. 며칠 후 최진사는 다시 정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그녀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았지요. 얘야 내 어깨가 굳어 뻐근하다. 그러니 내 어깨 좀 주물러 다오. 정의는 말없이 최진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최진사는 기분이 좋아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좀 나긋나긋해진 것 같군. 그는 서서히 그동안 참아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렁 누웠지요. 얘야 내 허벅지도 좀 주물러 보거라. 정의는 말없이 최진사의 허벅지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최진사는 기분이 좋아 이제 그녀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했지요. 아 진작 이랬어야지. 이제야 내 뜻을 알아챘구나 하하. 정의가 이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최진사는 갑자기 정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고름을 잡아 풀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녀의 저고리 속에서 뭔가 물컹한 게 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진사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물어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엇이냐? 아, 그게 진사나리께서 개똥을 치우라 해서 치웠는데 똥덩어리 한 개가 그리 들어갔나 봅니다요. 그 말에 최진사는 기겁을 하고 정의를 쫓아냈습니다. 아니 더럽게 개똥을 어디로 가져온 것이냐? 어서 당장 나가서 씻지 못할까? 그 말에 정의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사는 좋다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의의 수에 또 당한 것만 같았지요. 개똥은 냄새도 잘 나지 않다 보니 정의는 그 점을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또 당했네 당했어. 정의에게 또 당한 것을 눈치챈 최진사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어서 물리적인 힘을 썼는데 그 또한 정의는 요리저리 잘도 피해만 다녔지요. 하여 그는 더 큰 힘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녀의 길을 꺾으려고 작정을 했지요. 머리로도 힘으로도 안 되니 그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내 인연을 이번에는 반드시 길을 꺾고 말 것이야. 내 품에 안기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 다시 정의를 불렀지요. 아니 내년이 지금 내 장부를 허위로 꾸미다니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아니 나리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부를 정리했고 그때마다 나리께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으셨는감요. 아니 인연이 어딜 감히 주인의 말에 대꾸하는 것이야? 장부상의 숫자와 금고의 돈이 다르니 30냥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저는 장부 정리만 할 뿐 금고는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었구만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와야 할 30냥을 내가 중간에서 꿀꺽한 게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건 오해십니다. 제가 깨끗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요. 아니 그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을 나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냐? 보자 하니까 내가 도를 넘는구나. 결국 최진사는 그녀를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는 관아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지요. 아니 정의가 돈을 훔칠 리가 없지 않은가? 그 계집은 손에 흙은 묻혀도 남의 재물은 손도 안 대는 성품인데
이건 틀림없이 나리의 꼼수가 틀림없어. 아, 듣기로 야심한 밤에 최진사가 정의를 수도 없이 방으로 불렀다는 것이야. 그런데 진사날이 뜻대로 안 되니 꼼수를 쓰는 것이지. 노비들은 정의가 그럴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보여준 믿음이 있었지요. 한편 정의를 관하로 끌고 간 최진사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내 집 여종이 은전을 훔쳤으니 어서 잡아 가두어 주시오. 아니 이 계집이 진사땡 여종이라 했소. 그런데 돈을 어찌 훔쳤다는 것이오? 이 계집이 장부를 맡았는데 금고속과 수치가 다르오. 그러니 인연이 은전 30냥을 훔친 게 틀림없소. 내 인연 내년이 장부를 관리한 게 맞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허나지는 단 한 푼도 훔치지 않았구만요. 어허, 그렇다면 내년이 돈을 훔친 게 틀림없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포졸들은 정의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는 정의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녀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지요. 오늘 당한 이 치욕을 내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죄값을 치르고 옥사를 나왔지요. 정의는 풀려나자마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헌데 병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요. 그녀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허나 이제 저는 울지 않겠어요. 반드시 힘을 길러 저들에게 복수하고 말 것이어요. 그녀는 어머니 묘소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맹세를 하였지요. 3일 후 정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할 일을 찾기 시작했지요. 내 반드시 성공해서 큰 상단을 세우고 말리라. 그렇게 정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의는 시장을 두리번 둘러보다가 맛있게 보이는 술빵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얘, 너는 뭘 그리 빤히 보고 있느냐? 제가 술빵을 팔아드릴 테니 남는 빵 몇 개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술빵을 팔아본 적은 있느냐? 팔아본 적은 없으나 제가 세매는 아주 능하구만요. 술빵 장수는 흥미로워하며 그녀에게 술빵을 맡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의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팔기 시작했지요. 방금 갓진 술빵이 여기 있어. 하나만 사도 2개, 2개를 사면 3개가 되는 마법의 술빵이요. 언니, 정말 하나 값에 2개요? 그렇단다.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오기 힘들지. 사람들이 몰려들며 금세 술빵은 동이 났습니다. 술빵 장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며칠을 팔아야 할 양을 단 2시즌 만에 팔아버렸지요.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계집 보기보단 대단하구나. 오늘 장사 수익이 몇 배로 늘었어. 장사가 끝난 뒤 정의는 한쪽 모퉁이에 앉아 술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굶주린 청년 하나가 다가와 꾸벅절을 했지요. 아씨, 방금 술빵을 나눠주시는 걸 봤습니다. 혹시 남은 거라도 있으면 제게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리 앉으시오. 내 것을 반으로 나누어 먹읍시다. 아이고 고맙소. 나는 춘식이라 하오. 일거리가 없어 떠돌며 품팔이로 연명해 왔는데 오늘 아씨 장사하는 걸 보니 제 눈이 번쩍 뜨이더이다. 정의는 그의 순박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춘식이라 했지요. 제가 가진 건 머리뿐이지만 나를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을 것이요. 아 정말이요? 정말로 나를 거두어 주실 것이요? 지금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소.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아 알겠소. 술빵 파는 것을 보았으니 나는 당신의 실력을 믿겠소. 앞으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것이요. 정의는 자신도 안 됐지만 순박하고 진실돼 보이는 춘식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험난한 여정에 춘식도 끼워주기로 했지요. 내 이름은 정이요. 내일은 술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장사를 해볼 참이요. 오갈 데 없는 두 사람은 그날 밤 연못가 정자 아래로 가서 그곳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의는 어제 봐둔 곳 장터 끝자락에 비어있는 상점으로 찾아갔지요. 아저씨, 이 상점을 제게 빌려주시겠습니까? 돈은 있수. 달에 20냥이요. 지금은 없지만 장사해서 벌어 30냥을 주겠습니다. 아니 돈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저씨가 승낙만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보다 훨씬 이문이 많이 남을 것이요. 상점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아하니 사기칠 여인은 아닌 것 같아 보였지요. 그래, 뭐 어차피 비어 있는 것이니 딱 일주일만 지켜보고 계속 세를 줄지 결정하마. 고맙습니다, 아저씨. 반드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점을 확보한 정희는 이번에는 곡물 도매상점을 찾아갔지요. 안녕하셔요, 대행수님. 내가 나를 아느냐? 그럼요, 앞으로 대행수님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될 것이니 저는 대행수님을 잘 알죠. 허참 기상이 아주 넘치는구나. 그래 나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냐? 장터에 새로 상점을 열게 된 정이라 하옵니다. 제 상점에 대행수님의 물건을 전시해 팔고자 찾아왔지요. 허참, 아직 어려 보이는데 능력이 꽤 있나 보구나. 벌써 상점을 다 열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일단 제 상점에 물건을 채워주시고 정산을 보름에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물건을 떼다 파는 게 아니고 후불로 대달라는 것이냐? 그렇습지요. 그 방식이 대행수님도 이문이 크지 않겠습니까? 허참, 그 방식은 웬만한 신뢰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방식이다. 만에 하나 제게 물건을 떼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행수님께는 새털보다 가벼운 것일 것입니다. 허나 제가 대행수님의 거래처 중 제일 큰 거래처가 된다면 대행수님께서는 엄청난 기회를 지금 날리는 것이지요. 대행수는 정희의 기백에 그녀에게는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대행수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요. 그래 알았다. 내 너를 믿고 물건을 한번 내줘보마. 그리하여 정희는 땡전 한 푼도 없이 상점을 얻고 또 곡물로 상점을 가득 채웠지요. 춘식은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방으로 배를 채우고 정자 아래서 잠을 자던 처녀가 단 하루 만에 상점의 주인이 되어버렸지요.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어제 술빵 파는 것을 보고 진작에 알아봤지. 춘식은 정희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정희는 장부를 꺼내어 셈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른 장수들보다 조금 더 싸게 팔고 덤을 붙여주면 입소문이 날 것이야. 그럼 마진은 줄어도 판매량을 2배로 올리면 수익은 더 많이 남게 돼. 허참 기발한 생각이요. 첫날부터 정희는 곡식 부대를 상점 앞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쌀과 콩을 한 대 사면 반대를 덤으로 얹어드리리다. 아가씨, 다른 집은 덤을 안 주는데 그리 팔면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없어도 많이들 사가면 제가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죠. 허참 이렇게 양심적으로 파는 곳은 처음이요. 쌀 닷대만 퍼주시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하나둘 몰려들었고 어느새 곡식이 모두 바닥이 나버렸지요. 자, 오늘은 다 팔렸소. 허나 내일 다시 오면 오늘과 같은 값으로 살 수가 있소. 그 말에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보름에 걸쳐 팔아야 할 물량은 반나절 만에 모두 팔아버린 정희는 다시 도매상을 찾아갔지요. 약속대로 대준 물건 값이요. 이제 양을 5배로 올려주시오. 허참 그 많은 물량을 반나절 만에 판 것이요? 보기보다 수완이 좋구려. 좋소 이제 물량을 5배로 늘려주겠소.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정희는 5배나 많은 물량을 단 하루 만에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매상을 찾아갔지요. 어제 가져간 물건 값이요. 이제 10배로 양을 늘려주시오. 허참 내 장사 수십 년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요. 어떻게 한 달을 팔을 물량을 단 하루 만에 판단 말이요? 그것은 저만의 비법이지요. 대행수는 이번에 물량을 10배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매상에서는 정희에게 곡물을 실어다 주기 바빴지요. 춘식은 쌀자루를 나르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쌀을 나르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왔지요. 내 일하면서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다. 정희의 곡물 상점은 이웃마을 옆마을 할 것 없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달구지를 끌고 와 가마째 사가는 큰 손님들도 많아졌지요. 늦은 밤까지 장사를 마친 춘식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점포 주인마님이시지요? 앞으로 마님께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아직 혼인도 안 한 사람에게 마님이 뭐요?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요. 앞으로 우리는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상단을 키울 것이요. 정희의 말에 춘식은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희망도 없이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요. 헌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마치면 상점 안에 자리를 깔고 쪽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이슬 맞으며 노상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지요. 그렇게 정희의 곡물상점은 장터에서 가장 북적거리고 유명한 상점이 되었지요. 다른 상인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이내 정희의 장사에 눌려 그녀의 장사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단골이 된 고객들은 쉽사리 상점을 바꾸지 않았지요. 정희는 장사를 마치고 하루치 장부를 정리하며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린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았소. 비록 이문은 적어도 하루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으다. 이제 곧 이 점포가 큰 상단의 씨앗이 될 것이오. 제가 아씨 곁에 있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요. 아씨를 만난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소. 나를 받아줘 참으로 고맙소. 그날도 두 사람은 각각 바닥에 자리를 깔고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잠에 들었지요. 정희가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후 정희의 곡물상점은 장터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점들은 정희의 장사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지요. 정희는 그들이 비록 경쟁 상대였지만 그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희를 따르는 상점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이제 정희의 눈길은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소. 아, 벌써 그렇게까지 된 것이요? 지금까지 벌은 돈이면 한양 중심가의 대형 상점을 충분히 열 수가 있어. 이제 이 상점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우린 한양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요. 와, 무척 기대가 되어 한양이라니. 내 생에 한양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어. 이 모든 게 당신 덕이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당신 덕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소. 정희의 말에 춘식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고 능력을 인정받아 칭찬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지요. 아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떠돌고 있을 것이요. 내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아씨요. 그렇게 춘식은 정희를 무척 신뢰하고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양의 상점을 얻고 터를 잡았지요. 장사를 터득한 정희는 한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한양에는 정희의 상점만 수십 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곡식과 기름 그리고 비단까지 돈 되는 것은 모두 취급하였지요. 그러자 지방의 상점들이 정희의 물건을 받아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희의 말을 임금의 어명보다 더욱더 신뢰를 했지요. 그리하여 정희는 한양에 올라온 지 3년 만에 복화상단이라는 거대한 상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였지요. 대행수님 경하들이여, 우리 상단을 찾는 지방 상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이다. 정희의 소문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쟁 상점들에게 아낌없이 비법을 전수해 주다 보니 그녀의 평가는 칭찬일색이었지요. 이제 우리 상단이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소. 지금도 밖에는 우리 물건을 쓰려는 상인들이 줄 서 있어. 정희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장사 비법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상단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었지요. 이제 때가 되었어. 정희는 자신이 목표한 곳에 도달하자 이제 수년 전 수모를 겪었던 최진사를 생각했지요. 그녀의 아버지도 최진사 때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헌데 그는 그의 딸 자식까지 탐하려 했었지요. 그러니 정희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말 것이야. 대행수님 무엇을 그리 깊게 생각하시오? 춘식, 내겐 오래 묵은 숙제가 하나 있소. 이제 그 숙제를 할 때가 된 것 같소. 달포 후 복화상단 집무실에 말쑥한 차림의 선비 하나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자가 미끼를 물었소. 아마 그랬을 것이요. 그자는 머리는 나쁜데 욕심은 많아서 그 정도라면 반드시 미끼를 물었을 것이요.
세 번째까지는 그자가 투자한 돈의 2배를 벌게 해주시오. 그리고 네 번째 때 계획을 실행하면 돼요. 알겠소. 대행수가 계획한 대로 내 지시하리다. 말쑥한 차림의 선비는 정의가 크게 도움을 주었던 선비였습니다. 그는 가난의 과거를 포기하고 상단에 들어와 일을 했었지요. 헌데 양반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정의는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그의 사정을 알고 그에게 조건 없이 식량과 비용을 대주었지요. 그 바람에 그는 과거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과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거에 급제한 그는 곡식 유통과 물가를 관리하는 상평청의 별제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정의의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일도 그가 자청해서 그 일을 시작했지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최진사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에게 2배의 이문이 남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자 최진사는 투자 액수를 점점 키워갔고 급기야는 전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행수어른, 이번에도 이문이 많이 남게 되거든 내 술 한 잔 톡톡히 사리다. 그동안 덕분에 이문을 많이 남겼소. 허허, 그쯤 가지고 뭐 그리 놀라시오. 내 이번에도 행수 양반만 믿고 전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거금을 투자했소이다. 허참 왜 이러시오. 투자를 어찌 사람을 믿고 한단 말이오. 투자란 순전히 본인의 판단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오. 어쨌든 내 그동안 행수 따라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벌지 않았겠소. 그러니 이번에도 행수 따라 투자한 것이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오. 그러니 너무 믿지 마시구려. 최진사는 몇 번의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이번에는 과감하게도 전 재산을 털어 밭작물에 투자했습니다. 헌데 그의 가뭄이 들어 밭작물이 모두 말라 죽었지요. 그 바람에 최진사는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하필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이때 가뭄이 들게 뭐란 말인고. 이보시오 행수 양반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 내가 뭘 했소. 사람을 믿지 말고 본인의 판단을 믿으라 하지 않았소. 나도 이번에는 큰 돈을 날렸소이다. 허니 이번에 날린 돈을 다음 투자에서 건져야겠소. 아이고 행수 양반은 그래도 돈이 많으니 여력이 있지만 난 이제 알 거지요. 집과 전답을 죄다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그 돈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을 담보로 빌린 빚쟁이가 찾아왔지요. 이보시오 최진사, 다 듣고 왔어. 이제 내 돈을 어찌 갚을 생각이오. 아이고야 이제 내 집에 빚쟁이까지 다 찾아오고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시끄럽소. 사람 앞에 세워놓고 무슨 막말을 늘어놓는 것이오. 금주내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겠소. 이보시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진사여 어따 대고 큰 소리 치는 것이오. 참말로 그놈의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진사고 뭐고 돈을 갚지 않으면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아시오. 빚쟁이가 돌아가고 최진사는 또 한 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어디에서 빌릴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최진사는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자 부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이 꼬락서니로는 더 이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소. 그러니 이제 그만 함께 떠납시다. 아이고야 이 화상아, 가려면 너나 가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전 재산을 날리고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야. 평소에는 내게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막상 혼자 가려니 저승길이 심심할 것 같으냐. 그래서 나를 끌고 가려는 것이야. 이 잡놈의 시키야. 최진사 부인은 그동안 쌓였던 속을 따발총처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집 술상에선 용처럼 떠들더니 제 마누라 앞에선 소금에 절인 오징어 마냥 흐물거리기만 하던 게 내 놈이 아니냐. 내가 모를 줄 알아. 종년 정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놈이 별짓을 다 꾸민 작태를. 정인년이 똑똑해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종년의 배에서 나온 내 놈의 새끼를 보고 있을 게 아니냐. 이 잡놈의 시키야. 뭐 함께 가자고. 아나 이놈아 너나 혼자 잘 가거라. 어서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놈의 목에 밧줄을 걸어줄 테니. 최진사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부인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먼저 산을 내려가고 용기도 없어 혼자 갈 수 없던 최진사도 결국 산을 내려갔지요. 최진사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 번 더 보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신의 집에 정의가 와 있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의가 아니냐? 말 조심하시오. 한양 복화상단의 대행수요. 그 말에 최진사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아니 복화상단이라면 조선 최고의 상단이 아니요. 그런데 정의가 그 상단의 대행수란 말이요. 어허, 말 조심하래도 그러시오. 혼쭐 나기 전에 예를 갖추시오. 아 알겠소. 그런데 내 집에는 어쩐 일로?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대행수요. 그 말에 최진사의 동공이 또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집의 주인이라니? 당신이 담보로 빌려간 돈의 전주가 바로 대행수요. 그러니 이제 소유권은 대행수에게 있소이다. 그 말에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종이라고 업신여기고 어떻게 해보려 했던 그녀가 지금은 엄청난 재벌이었지요. 순간 그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이 흘렀지요. 이게 다 인과응보요. 내가 천벌을 받은 것 같소이다. 정의 대행수, 예전엔 내가 잘못했수. 그땐 내가 철부지 같이 뭣도 모르고 까분 것 같소. 이제와 진심으로 사과드리오. 최진사는 사람들 앞에서 정의 앞에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지요. 늦었지만 반성을 하는구려. 하여 내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오. 그대들은 이 집에서 살대세를 내시어. 노비나 종은 일체 두지 말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오. 그리고 농사지은 곡식의 오화를 전답과 집에 새로 받겠소. 그 말에 최진사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원수 같은 내게도 은혜를 베푸는 당신은 복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최진사는 그 집에서 사는 대신 농사를 직접 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지요. 그 후로 그는 남은 여생을 바르고 참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정의는 한양에서 춘식과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의와 혼인하려는 내노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춘식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도와주는 춘식을 그녀는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지요. 날 선택해줘서 참으로 고맙소. 당신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의도 이제는 서방을 섬기는 한 명의 여인이 되었지요. 낮에는 대형 상단을 호령하는 여장부로 살았고 밤에는 서방의 여인으로서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칠남 일녀를 두는 다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옛말에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절망 속에서 술방 장사로 시작해 대형 상단을 일군 정의의 모습은 막다른 처지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면 번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